뿌리니 턱! 공인중개사 여왕특강. 오늘은 학개론 20점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1차, 2차 과목을 모두 다 커버를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학개론에 있어서는 기본 강의를 보면서 기본서 1회독 하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 문제집은 봐야 될 것 같아서 또 객관식 문제집 한 번 보고, 그게 다였는데 왼쪽에 제 30회 시험지 보이시나요? 72점, 5점을 받았죠.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본 강의 한 번 보고, 기본서 한 번 보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 한 번 풀어보고 70점 넘었다고 하면 그냥 당신이 머리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단기 합격은 머리가 아니고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해서 책 한 번만 보고 70점을 넘을 수 있었는지 그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제 전략의 비결은 바로 부동산 정책론입니다.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정책론에서만 7문제가 출제되었고 총 17.5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이시는 것처럼 7문제를 전부 맞춰서 거의 20점에 가까운 점수를 한꺼번에 획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여왕특강에서는 제가 공부한 그대로 만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 정책론 저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시도록 하시죠. 먼저 부동산 정책론의 의의와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정책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은 곧 정부가 이러한 이유로 해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과정이에요. 정책의 기능은 크게 정치적이고 그리고 경제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정치적 기능은 소득의 재분배 문제를 어떻게 정책이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의 재분배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절대 피해나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의 공개념이에요. 일단 이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번 현 정부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예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국가의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정책과 기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토지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의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정책의 기본 근간 아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소득 재분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래서 이러한 개발 이익의 환수나 조세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시장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주의를 하실 점은, 일단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일단 균형을 깨트리면 전부 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은 크게 5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외부 효과가 26회 시험에 단독 주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재가 작년 시험 30회 시험에 단독 주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을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는 1, 2, 3의 순서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시장 실패의 원인의 첫 번째 주제로 불완전 경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불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완전 경쟁이 아닌 다른 모든 경쟁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독점, 독과점의 형태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불완전 경쟁을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입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토지의 차이점이 뭐죠?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토지는 그 수량이 한정돼 있고 재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에 공급 곡선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토지와 달리 아파트와 같은 건물은 어떤가요? 사실 아파트 같은 건물은 추가적으로 분양하고 공급할 수 있지만 그 기간에 있어서 2년 이상,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역시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역시 수직의 공급 곡선을 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한정적인 부동산 공급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개발업자가 있다고 보죠. 그럼 이 개발업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의 공급량을 줄이면 어떻게 되죠? 시장에 풀린 부동산의 수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가격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생긴 공급자의 이익은 100% 개발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즉, 땅 투기의 이익이 이 수직의 공급 곡선 때문에 전부 다 개발업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현 정부가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현 정부가 보았을 때 투기의 이익이 100% 다 개발업자에게 가는 상황, 절대 묵과할 수 없겠죠? 그러면 정부가 토지 공개념이라는 컨셉을 아예 개헌안 안에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일단 개발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꼭 하겠구나. 그리고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엄청나겠구나. 이걸 사실 2018년도에 개헌안에 포함할 때부터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토지 공개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다시 2018년도에 부활시키는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다음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는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규모의 경제는 주로 기간 산업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요.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가 요구되는 부분이죠. 규모의 경제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러면 전력, 통신, 철도 사업 같은 게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지하철 10호선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지하철 10호선의 이용객이 딱 한 명뿐이라면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딱 한 명에게서 나눠야 되니까 평균 비용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한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타게 될 테니까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평균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후발주자가 쉽사리 진입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 독점화 현상이고 역시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이번에는 2016년도 시험에 단일 주제로 출제가 되었던 외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외부 효과는 크게 정의 외부 효과와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로 나뉩니다. 먼저 정의 외부 효과를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학군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 있고 이 학군의 영향이 부동산 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대로 이 아파트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죠. 이것이 바로 부동산에 있어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긍정적인 정의 효과를 주는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현상이 바로 핀피 현상입니다. 이렇게 정의 외부 효과를 갖는 시설들은 사실 모든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항상 부족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과소생산, 소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세금을 줄여주거나 보조금을 준다는 형식으로 해서 이러한 정의 효과를 확산시키려고 해요. 그럼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만약에 좋은 학군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 아파트 가격에 반영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의 외부 효과를 갖는 시설들을 싫어하는 집단 현상, 이것이 바로 님비 현상입니다. 이렇게 부의 외부 효과를 갖는 대상들은 대체적으로 아까와는 반대로 과다 생산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 현상들을 줄이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한다거나 부담금을 지불하게 만들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외부 효과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한 정부의 개입은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즉 정부는 최적 균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맞추기 위해 개입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 문장은 맞는 말인데 앞에서 본 문장이 조금 헷갈리네요. 부의 외부 효과, 예를 들어서 앞서 말했던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고 해보면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겠죠? 그러면 수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정의 외부 효과라면 너도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고 또 만들고 싶어하니까 결국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해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겠죠. 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이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정의 외부 효과이든 부의 외부 효과이든 전부 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좋은 외부 효과는 증진시켜야 되고 그리고 나쁜 외부 효과는 줄여줘야 되니까 역시나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그럼 이건 정부 실패이지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점,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토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지정책 수단이라는 건 결국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고 어떻게 시장에 개입하느냐, 직접적으로 개입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어떤 정책이 직접이고 어떤 정책이 간접 수단인지에 대해서 구별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주의 깊게 보시고요. 먼저 직접 수단이라는 것은 공적 주체가 토지에 있어서 수요자이며 또한 공급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용, 재개발, 그리고 토지은행의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간접 방식이라는 것은 공적 주체가 시장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고 대표적으로는 조세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바람직한 토지의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바로 지역지구제예요. 지역지구제는 앞서서 배웠던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에 공공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예요. 그러면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지역지구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역지구제는 주거 전용 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초과 이윤을 획득하게 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후적 독점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그럴싸해 보이는데 맞는 말인가요? 사실 이 문제는 지역지구제가 어떤 제도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학개론 초반에 나오는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과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단기에만 나오는 건데 문제 자체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엮는 순간 오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 초반에 보면 어떤 지역으로 설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어떤 지역은 개발지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두 지역의 소유자 간 재산상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지역지구제에 따른 재산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서로 개발권을 사고팔게 해주겠다 하는 개발권 양도제예요. 이 제도의 강점은 이러한 재산상의 불평등을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해결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어요. 그러면 이 제도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일단 이 전체 토지 중에서 이 색칠된 부분에 있어서만 규제를 하겠다고 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땅이 규제지역으로 선포된 땅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 주인이 또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마 이러면서 개발권을 지어줘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원래 규제를 하려고 했던 색칠한 부분만큼 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개발권이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또 안 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과밀 현상이 심화되겠죠. 이번에는 가장 대표적인 직접 개입 수단인 토지은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년 만기 토지채권을 발행해서 각각의 용도에 맞게 토지를 비축해놨다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축 대상 토지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공공개발용이다 이렇게 목적이 뚜렷하게 되면 수용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수급조절용이다 이러면 국토부 장관이 승인이 필수적이라는 점 주의해주세요. 또 농지의 경우에는 땅 주인의 의사가 필수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부동산 정책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까지 해서 부동산 정책론을 모두 마무리 짓고 저와 함께 학개론에서 20점을 더 올려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